자, 그러면 43쪽의 현금 수지 측정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현금 수지 측정. 요 파트는 최근 한 10년간 한 14번 정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14번. 14번에서 15번 정도.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현금 수지 측정은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에 대한 고민하지 마시고 100% 나오는 건데 한 문제 나올까 두 문제 나올까 그 고민을 하셔야 되는 그런 파트입니다. 뭐 별을 2개 때려 주셔도 되고 상당히 중요한 그런 파트입니다. 일단 칠판 한번 볼게요. 43쪽. 자, 부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자, 이 부동산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룸 투룸하는 그런 다가구 주택이에요. 항상 단위는 연 단위로 계산을 해요. 연 단위로. 근데 우리가 이 부동산을 이제 임대 사업에서 임대료 수익을 얻고자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운영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운영. 근데 운영이란 말보다 더 많이 쓰는 말이 사실 영업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학에서 영업이라는 것은 막 이렇게 영업하러 돌아다니는 걸 영업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 운영하는 것을 영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좀 있으면 영업경비라는 말도 쓸 거고요. 순영업소득이라는 말도 쓸 거고요. 영업소득세라는 말을 쓸 건데요. 이 말은 영업경비, 뭐 순영업소득, 영업소득세 이 말은 부동산을 임대해서 이제 임대료 수익을 얻을 때 그 일련의 과정들을 영업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강조하는 겁니다만은 1년 단위로 측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동산을 통해서 1년 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을 계산할 건데요. 한 칸당 임대료 수익이 계산하기 쉽게 1년에 100만 원대다라는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1년에 100만 원이다. 이 부동산을 통해서 한 칸당 1년에 100만 원의 임대료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을 통해서 최대한 벌 수 있는 수익은 어떻게 구하느냐? 100 곱하기 9를 때리면 돼요. 그럼 얼마 나오냐면 900이 나오겠죠. 우리 이 900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면 총수익이라고 불러요. 총수익. 근데 총수익을 일본 사람들은 이제 조소득이라는 표현을 써요. 실제로 우리 개론에 총소득이라고 표현되는 경우도 있고요. 조소득이라고 표현되는 용어들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부동산 관련 용어들 중에서는 일본 용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집 짓고 이럴 때 용어들은 거의 다 일본말을 아직도 현장에서는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소득, 조소득 같은 말이다. 조총, 조총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소득, 총소득 같은 말이고요. 모든 수익은 총수익과 순수익으로 구분하거든요. 순수익으로 구분하는데 요 구분 기준이 뭐냐면 경비예요. 경비. 항상 머릿속에 이거 생각하세요. 경비를 기준으로 경비 빠지기 전에 수익은 무슨 수익이고 총수익이고 경비가 빠지고 나면 순수익.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이제 수익을 물을 때는 항상 이 총수익인지 순수익인지를 여러분들이 얘기를 같이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수익을 묻는다는 것은 매출을 묻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순수익을 묻는다는 것은 경비를 털고 이익, 영업 이익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익은 총수익과 순수익을 구분하는데 총수익, 조소득은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가능 총소득이라는 게 있고 유효 총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능 총소득은 이론이고요. 유효 총소득은 실제입니다. 실제. 이거 무슨 말이냐면 가능 총소득은 이론적으로만 이 돈을 벌 수가 있지 실제로는 이 돈을 못 버는 거.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최대한 벌어들일 수 있는 총소득을 무슨 총소득? 가능 총소득이라고 하고 뺄 걸 빼고 더할 걸 더해서 실제로 내 손에 한번 만져볼 수 있는 총소득을 유효 총소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관념적 머릿속에서만 있는 총소득이 가능 총소득이고 실제로 내 손에 한번 만져볼 수 있는 총소득이 유효 총소득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900은 가능 총소득이에요. 그러니까 900이란 돈은요. 이론적으로만 900을 벌 수 있지 실제로는 900을 못 번다는 얘기예요. 900을 왜 못 버는지 아세요? 공실 때문에 그래요. 공실. 부동산이 언제나 만실이라면 900을 벌 수 있겠지만 항상 부동산은 공실의 위험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한 3개월 정도 공실이었다. 그러면 3개월 동안에 임대료 수익이 없는 거거든요. 그걸 빼줘야 됩니다. 하나 더. 여기 사람이 살고 있는데요. 살고 있는데 요 놈이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공실이에요. 공실 아니에요. 공실 아닌데요. 요 놈이 이제 보증금 100만 원에 월 30에 있었거든요. 보증금 100만 원에 월 30. 그런데 보증금은 옛날에 다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3개월치 조금 넘게 임대료를 밀렸다는 얘기지. 그리고 또 나머지 3개월을 갖다가 임대료를 밀려놓고 밤에 야반 도주를 해버린 겁니다. 그 임대인은 생업을 포기하고 이놈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뭐 떼이는 돈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것을 우리는 불량부채,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라고 해서 불량부채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수 불가능한 채권, 불량부채. 그래서 공실과 불량부채를 빼줘야 됩니다. 공실과 불량부채는 통상 한 5% 정도 계산하거든요. 10%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45만 원을 빼줄 거예요. 나중에 제가 물을 거예요. 45만 원 이건 왜 빼줬나요? 그러면 공실 및 불량부채라서 빼줬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회계학에서는 이것을 공실 및 대손충당금 그러기도 합니다. 어쨌든 따라해보세요. 공실 및 불량부채. 공실 및 대손충당금. 같은 말이긴 한데 일단 처음부터 안 들어온 걸 뭐라고 부른다? 공실. 들어왔으나 떼이는 돈은 뭐라고 부른다? 불량부채. 회수 불량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라고 한다. 여기서 이제
요 부동산을 통해서 우리가 임대사업에서 돈을 버는 건 맞는데요. 버는 건 맞는데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다 보면 꼭 임대사업으로만 소득을 발생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지하에 주차장이 있는데요. 주차장이 있는데 입주민들한테는 주차카드를 발급해서 그냥 차를 대게 하는데 방문객들한테는 주차 요금을 징수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이 주차장 수입이에요. 주차장 수입. 아니면 이 건물이 위치가 상당히 좋은 곳에 있는데요. 위에 옥상에다가 광고판을 설치하는 거예요. 진짬뽕 이렇게. 그러면 진짬뽕 소주 한 잔 먹으면 상당히 좀 맛있어요. 진짬뽕 소주 너무 많이는 아니고 한 병 정도만. 진짬뽕에 그리고 유동 번데기라고 있어요. 그 번데기 하나 사가지고 편의점 하나 사가지고 그걸 전자레인지 돌리거든요. 돌려가지고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이제 진짬뽕을 여기다가 이렇게 1년 동안 게시를 해요. 그럼 오뚜기에서 매년 광고판 수입을 주겠죠, 그죠? 아니면 자판기가 있더라, 자판기 수입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는 따라해 보세요. 기타 소득, 영업 외 수입. 그러니까 이거 영업에서 임대사업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잡소득철에서 기타 소득철에서 한 25만 원이 1년에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제 얼마가 나오냐면 880이 나오는데 이 880을 갖다 우리는 유효조소득이라고 합니다. 유효조소득. 왜냐면 이 880은 일단 내 손에 한번 만져볼 수 있는 총소득이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총소득이에요. 경비가 안 빠졌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부동산을 임대사업 하는데 경비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가겠죠. 일단 대표적인 경비가 뭐냐면 계속 나는 이 부동산을 임대 가능한 상태로 유지 수선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해 보시죠. 유지 수선비. 건물 들고 있으면 재산세 나와야 안 나와요? 재산세 대표적인 경비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화재보험을 가입한다면 화재보험료도 대표적인 경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한 놈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 중개업자한테 뭘 줘야 돼요? 중개수수료, 중개보수도 대표적인 경비고요. 지가 직접 광고한다 그래도 광고비가 들어갑니다. 그 외에 뭐 전기료, 전화료, 수도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경비치를 하거든요. 경비가 영업경비라고 하는데 280만 원을 빠집니다. 드디어. 그러면 이제 600이라는 수익이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는 순수익이라고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순영업소득. 그래서 요거 두 개는 가능이든 유효든 어쨌든 총소득, 조소득이 되는 거예요. 경비가 안 빠졌으니까. 경비 빠지고 나면 이제 순영업소득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는요, 자기 자본만으로 투자되기가 힘들다고 봐요. 통상. 가격이 비싸니까. 그래서 타인 자본을 끌어오는 게 일반적인데 은행에서 얼마를 빌려왔냐면 잘 봐야 됩니다, 이거. 은행에서 4천만 원을 빌려왔어요. 근데 저당상수, 아까 저당상수 배웠습니까, 저한테? 예, 저당상수가 5%예요. 4천만 원 5% 때리면 200이 나오거든요. 얼마 나온다고요? 예, 4천만 원 5% 때리면 200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4천하고 5%하고 200을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요. 4천만 원을 갖다 우리는 부채라 그래요. 뭐라고요? 5%는 저당상수라고 하고요. 뭐라고요? 200을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부채 서비스. 방금 요 대답들을 다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귀찮아서 약간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안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요렇게 1년 가면 나중에 결과가 상당히 격차가 많이 벌어져요. 오늘 당장은 안 벌어져요. 부채, 저당상수, 부채 서비스를 했다고 해서 실력이 월등하다든지, 아니면 이 세 개를 안 했다고 해서 실력이 월등히 떨어진다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수업이 1년 동안 진행이 되는 거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했으면 좋겠어요. 결혼 시간에 열심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알겠죠? 너무 힘들면 월요일 날 새밥 같은 날 결석 하루 해. 그럼 되지 뭐. 월요일 날 넌 간혹 이렇게 컨디션 안 좋고 그러면 결석하고 대신에 거기서 체력을 비추고 한 다음에 수요일 날 다 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람이 체력이 일정한데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수요일 날은 웬만하면 체력을 다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금요일은. 그러니까 1차 시간에는 집중을 원래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발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은행에서 빌려온 돈 5천을 뭐라 그래요? 4천이네, 4천. 4천을 뭐라 그래요? 5%는 뭐고요? 저당상수고요. 200은 부채 서비스액. 그럼 질문 드려요. 부채하고 부채 서비스액은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달라요. 부채하고 부채 서비스액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말이냐면 반대말이에요. 반대말. 은행에서 빌려오는 목돈은 부채라고 하고요. 은행에다 갚는 푼돈을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부채하고 부채 서비스액은 완전히 다른 말인데 우리 수험생들 중에서 부채하고 부채 서비스액을 완전히 다른 말을 구분 없이 쓰는 사람들도 많아요. 부채 뭐 그런다니까. 부채하고 부채 서비스액은 다른 말입니다. 부채는 은행에서 빌려온 돈이고 부채 서비스액은 그것에 대한 대가로 매년 갚는 원리금 상환액을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잘 들으세요.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뺄까요? 부채 서비스액 뺄까요?
상식적으로요. 우리 지금 1년치 수익 계산하는 거거든요. 1년치 수익을 계산하는데 이 부동산 때문에 빌린 돈을 모조리 다 빼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해드릴게. 부채 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 순영업소득 600이잖아요. 부채 4천만 원 빼버리면 마이너스 3,400. 무조건 적자입니다. 무조건 적자.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1년치 수익을 계산할 때는 1년치만 빼줘야 돼. 1년치 원리금 상환액, 부채 서비스액을 뺍니다. 여기다 얼마를 빼냐면 200을 빼는 거예요. 부채 서비스액을.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부채 서비스액만은 양보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순영업소득에서 뭘 뺍니까? 그러면 6글자 부채 서비스액 요거를 따박따박 글자를 갖다가 이 말끝을 흐리지 말고 순영업소득에서 뭘 빼야 됩니까? 그러면 부채 서비스액을 뺍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끝을 흐리지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1월달 가서 순영업소득에서 보통 뭘 빼줍니까? 그러면 부채 그래요. 그 뭐요? 그러면 부채 그런다니까. 말끝이 흐려져. 다른 건 몰라도요. 부채 서비스액은 말끝이 흐려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채하고 부채 서비스액은 완전히 다른 말이니까. 알겠죠? 그럼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400이 나오거든요. 잠깐만요. 그래서 50을 뺄 거예요. 잠깐만요. 그럼 350이 나와요. 그럼 저랑 지금부터 여러분들이랑 400이랑 350이랑 50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해요. 우리 400을 뭐라 부르냐면 BT라고 불러요. 350은 AT라고 부르고요. 물론 50은 T라고 불러요. 그럼 T는 뭐냐면 텍스예요. 뭐라고? 텍스, 세금입니다. 세금. 그럼 BT는 before tax고요. AT는 after tax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BT와 AT입니다. 그러니까 before, after. before는 세 전이고요. after는 세 후가 되는 겁니다. before, after. 우리 before, after는 어디에 많이 나와 있냐면요. 그렇죠. 그렇죠. 다이어트 광고 할 때 보면 before, after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뚱뚱한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비포. 그리고 이 약을 먹으면 이제 몸짱이 하나 있거든. 애프터.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헬스장 광고 같은 거 할 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비포, 애프터. 전과 후를 비교하는 겁니다. 세금 내기 전과 세금 낸 후를 비교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BT와 AT를 구분하는 기준은 T인데요. 이 T는 반드시 소득세입니다. 무슨 세? 다른 세금은 BT와 AT를 구분하는 세금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BT와 AT를 구분하는 유일한 세금은 소득세예요. 물론 법인이 내는 소득세를 뭐라 그래요? 법인세라 그래요. 옛날에는 법인세란 그랬어요. 옛날에는 법인소득세라 그랬어요. 법인소득세라고 했는데 말이 너무 길어서 이제 법인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세를 내는 주체가 개인이면 그냥 소득세 그러는 거고 소득세를 내는 주체가 법인이면 법인세 하는 겁니다. 개념은 같아요. 무슨 세? 소득세, 법인세. 법인세도 넓은 의미에서 무엇의 일종이다? 소득세 일종이다. 단지 소득세를 내는 주체가 법인이면 뭐라 부른다? 법인세라 부른다. 그래서 우리 세전과 세후 구분할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영업소득세라 그래요. 영업할 때니까. 무슨 소득세? 그럼 이자 낼 때는요? 이자 소득세. 배당 받을 때는? 배당 소득세. 이래요. 일한다고. 근로소득세. 좀 응용이 안 돼 보면. 부동산 팔아먹었어요. 양도소득세. 항상 세전과 세후를 구분하는 기준의 유일한 세금은 소득세예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한테 물어요. 세전이야? 세후야?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세전이냐 세후냐를 물을 때 세금은요. 오직 소득세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기서는 그러면 영업할 때니까 무슨 소득세? 영업소득세.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이름을 정할 거니까 칠판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음의 준비하셨나요? 그럼 출발합니다. 이제. 자, 갑니다. 우리 지금 부동산을 영업해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업수지 계산이라고 불러요. 첫 번째 100만 원은 단위당 예상 임대료입니다. 단위당 예상 임대료. 한 칸당 얼마짜리인데를 보는 거예요. 임대료가. 두 번째는 임대 단위수입니다. 몇 칸이냐 따지는 거예요. 임대 단위수. 그럼 이 부동산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최대한 벌 수 있는 총소득이 나오니 우리는 이것을 가능총소득이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가능총소득 대신에 가능조소득 써도 될까요? 조와 총 같은 말이니까. 여기다가 이 또 못 본다 그랬지. 이거 다 못 본다고. 왜 못 본다 그랬어요? 공실 및 불량 부채 때문에 못 본다 그랬죠. 처음부터 안 도는 거 뭐라 그러고? 공실, 떼먹고 도망간 놈, 불량부채,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라 그랬죠. 여기다가 이제 아까 오뚜기밥, 짐짬뽕 이거 무슨 소득? 기타 소득, 주차장 수입으로 많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럼 실제로 내 손에 만져볼 수 있는 총소득이 나오니 우리는 이것을 유효 총소득이라 그래요. 아직까지는 왜 총소득이에요? 경비가 안 빠졌으니까요. 그럼 여기다 이제 영업 경비를 빼주는 겁니다. 우리 영업할 때니까. 영업 경비 빼주고 나면 드디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제가 순수익이 나온다 그랬죠. 아니 총소득에서 경비 빼면 순수익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우리는 순영업소득이라 그래요. 무슨 소득이요? 순영업소득. 여기서부터 순수익입니다. 여기서 200만 원을 뺄 건데 이 200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빌린 돈에 대한 매년 갚아 나가는 원리금 상환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원리금 상환액. 이걸 6글자로 뭐라 그래요?
다른 단어는 내가 양보를 할 수 있어도요. 부채 서비스액은 양보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6글자로 따박따박 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채 서비스액 안에는 원금 있나요? 이자 있나요? 둘 다 있나요? 둘 다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부채 서비스액이니까. 그러면 이게 뭐가 나오냐면 이제 세전현금 수지가 나와요. 세전현금 수지. 세전현금 수지 그래도 되고요. 세전현금 흐름 그래도 돼요. 여기서 이제 뭘 빼냐면 영업소득세가 빠져요. 뭐가 빠진다고요? 소득세. 여러분, 제가 세전과 세후를 구분하는 유일한 세금은 뭐라 그랬어요? 소득세라 그랬죠? 근데 지금 뭐 할 때라서, 영업할 때라서 영업소득세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세후현금 수지가 나오는 겁니다. 세후현금 수지 구하고 나면요. 구하고 나면 더 이상 뺄 건 없어요. 세후현금 수지 구하고 나면 더 이상 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얘가 진짜 얼마 버는지 궁금하잖아요. 얘가 진짜 얼마 버는지 궁금하면요. 세후가 얼마인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들 부동산 하나 투자로 가셨어요. 투자로 가서, 그러면 중개업자가 막 이 부동산 좋다고 얘기할 거예요. 막 한 칸에 얼마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여기 수익 얼마 발생한다. 그럴 때 이제 한마디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세후 수익이 얼마인데요? 이렇게 물으면 중개업자가 멈칫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질문하는 질문자가 배운 사람이라는 거죠. 배운 사람. 그러니까 안 배운 사람들은 얼마 버는데를 물어. 얼마 버는데. 배운 사람들은 총소득 얼마인지 묻고 순소득 얼마인지 묻고 세전 얼마인지 묻고 세후 얼마인지 물어요. 따라해 보세요. 손가락 꺼내서 조순 세전 세후 시작. 이 조순 세전 세후가 부동산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4가지예요. 조소득은 2가지가 있는 거예요. 가능 조소득과 유효 조소득. 그다음에 뭐 경비 빼면 순, 부채 서비스 틀면 세전, 영업소득세 틀면 세후. 조순 세전 세후를 4개를 다 물어주면 상대방은 긴장하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분명 배운 사람이거든요. 분명 배운 사람이. 그러니까 진짜 애가 얼마 버는지 궁금할 때는요. 세후를 물으면 돼요. 그래서 너 세후가 얼마야? 실추령액을 얘기하는 거죠. 세후가 얼마야? 세후가 얼마야? 그러니까 세후를 묻는 게 일반적이에요. 세후. 아시겠죠? 그러면 진짜 애가 얼마 버는지 세금까지 다 털고 얼마 버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요 계산 과정을 갖다가 다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외우셔야 되냐면 지금 당장 right now 이걸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울 거냐면요. 자, 여러분들 내가 10개를 외우세요. 그러면 내가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이게 계산이 10단계거든요. 그럼 내가 뭐라는 거냐면 너나 외워 나는 안 외워 그래요. 그래서 내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현혹시키는 거예요. 10개를 외우는 거지만 10개가 아닌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외울 거냐면 334로 끊어서 외울 거예요. 그러니까 내한테 여러분들이 뭐라고 지시하는 거예요. 야, 10개 아니야. 긴장하지 마. 3개 외우면 돼. 자, 3개만 더 외우자. 마지막으로 4개만 외우자. 그러면 내가 그럼 3개만 외우면 되는구나. 또 3개만 외우면 되는구나. 4개만 외우면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암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따라해보세요.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 시작. 약간 신나게.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 이렇게 시작.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를 한번 해볼까요? 보지 말고.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지, 있을 때. 보지 마. 보지 마. 보지 마요. 자, 내가 해볼 테니까 도와드릴 테니까 대답해봐요. 단위당 임대료 100만 원에다가 임대단위수 9칸을 곱하면요. 이 부동산을 통해서 최대한 벌어들일 수 있는, 물론 이론적이지만 최대한 벌어들일 수 있는 900이 나와요. 900을 뭐라 그러죠? 가능 조소득. 여기다가 이제 이 900을 못 벌거든요. 왜 못 벌죠? 45만 원을 뺄 거예요. 공실 불량부채. 지금 가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진짬뽕 광고판 수입, 주차장 수입을 25만 원 더 할 거거든. 25만 원이 뭐야? 기타 소득. 이제 여러분들 겨우 가공기 하신 거예요. 그럼 실제로 벌어들일 수 있는 880이 나와요. 이게 뭐야? 유효 조소득. 아직까지는 총소득이에요. 그래서 280을 이것 처리할 거예요. 시작. 영업 경비. 드디어 순수익 600이 나옵니다. 뭐죠? 순 영업소득. 1년치 원리금 상환액 200을 뺄 거예요. 부채 서비스. 그럼 BT 400이 나옵니다. BT. 세전 현금 수지. 50을 이것 처리할 거예요. 영업소득세. 그 마지막 350 AT가 나와요. 세후 현금 수지.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를 정리하셨는데 이때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업경비. 또 하나는 영업소득세. 그래서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영영입니다. 영영. 영영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영. 영영. 그 나훈아 노래 중에 영영이라는 노래 있습니다. 영영. 집에 가시는 길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좋아요. 명반입니다. 명반. 나훈아의 영영.
1990년에 발표된 나오나 5집, 8집인가 하여튼 그래요. 1990년에 발표된 노래인데 영영 상당히 좋은 노래입니다. 그 영영의 첫 번째 영이 뭐고요? 영업경비, 두 번째 영이 영업소득세, 가공기용품, 부세행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영영. 그럼 저랑 지금부터 영영의 첫 번째 영업경비부터 갑니다. 자, 어떤 것들이 영업경비에 포함이 되고요, 어떤 게 영업경비에 불포함되는지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영업경비는 유지수선비가 포함이 돼요. 유지수선비.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거. 화재보험료도 포함이 되고요, 재산세도 포함이 돼요. 재산세. 기타 수수료, 전기료, 전화료, 수도료, 광고비도 영업경비가 됩니다. 근데 경비 아닌 게 있거든요. 경비 아닌 거 일단 쭉 써볼게요. 공실 및 불량부채는 경비를 안 잡아줍니다. 두 번째, 부채 서비스액도 경비를 안 잡아줍니다. 세 번째, 감가상각비도 경비를 안 잡아줍니다. 네 번째, 소득세나 법인세. 소득세나 법인세도 경비로 안 잡아줍니다. 소득세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법인세도 경비로 안 잡아줍니다. 자, 그럼 방금 제가 경비로 안 잡아주는 거 몇 개 드렸어요? 4개 드렸죠. 이 4개는 왜 경비가 아닌지 지금부터 알려드릴 거니까 외우는 것보다는 이해를 하고 보는 게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을 테니까. 자, 보세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랑 뭘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영업 경비 공부하고 있죠. 영업 경비 처리되는 순간 빠져요. 뭐 된다고? 빠진다고. 영업 경비 처리되면 빠져요. 뭐 된다고? 빠져요. 저 근데 보세요. 영업 경비를 기준으로 그 위에 요거 읽어 보실래요? 시작. 공실 및 불량부채. 공실 및 불량부채는 영업 경비 위에서 뺐잖아요. 근데 이걸 경비로 잡으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또 빠지잖아요. 그러면 공실 및 불량부채는 영업 경비를 기준으로 그 위에서 빼고, 너 경비도 해. 그리고 한 번 더 빼고, 경비 처리해서 한 번 더 빼고. 그건 공실과 불량부채를 2번 죽이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위에서 죽이고 한 번 더 죽이고. 그래서 공실 및 불량부채는 경비도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왜 아닌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뺐으니까. already. 미리 경비를 뺐으니까. 그럼 경비가 아닌 거지. 오케이?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여러분들? 아니, 공실 및 불량부채는 영업 경비 위에서 뺐잖아. 경비로 잡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이거 한번 읽어봐요, 이거. 부채 서비스는 경비일까 아닐까? 아니지. 왜 아닐까요? 아니, 이건 뺐으니까 아니에요. 뺄 거니까. 뺐으니까 하고 뺄 거니까 하고는 달라요, 여러분들. 다 많이 다른데 이거 경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뺄 거니까. 앞으로 뺄 거니까 경비로 잡을 필요가 없지.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영업 뒤에. 소득세는 경비 아니에요. 아니죠. 왜 아니죠? 뺄 거니까 경비가 아닌 거예요. 참고로 감가상각비도 나중에 세금 계산할 때 뺄 거예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세금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뺀다 안 뺀다? 뺀다. 그래서 세금 계산할 때 빼기 때문에 경비를 잡아줄 필요가 없어요. 이걸 다가 지금 당장 외워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물으면 경비인 것과 경비 아닌 거 대답을 해볼 건데요. 자,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훑어드릴게요. 유지수선비나 화재보험료나 재산세나 수수료, 전기료, 전화료, 수수료, 광고비는 경비가 맞는데 공실 및 불량부채나 부채 서비스액이나 소득세, 법인세나 감가상각비는 경비가 아닌 거예요. 제가 물을 때 경비라고 생각되시면 O 하시고요. 경비가 아니라고 생각되시면 X 하시기 바랍니다. 이 작업을 왜 하냐면요, 집에 가서 복습할 시간을 최소화시켜드리는 겁니다. 안 하고 넘어가도 여러분들은 누가 저한테 돌을 던지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 집에 가서 복습할 시간을 최소화시켜드리고 지금은 민법 열심히 하시라는 측면에서 복습을 시켜드리는 거니까 한번 열심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OX로 대답하세요. 경비라고 생각되시면 뭐? O. 경비 아니라고 생각되시면 X. 출발합니다. 화재보험료. 경비 맞아요. 소득세, 법인세. X. 걔는 경비가 아니에요. 재산세. 대표적인 경비입니다. X는 뭐냐? X. 재산세는 대표적인 경비입니다. 깝깝한 사람들은. 유지수선비. 대표적인 경비입니다. 공실 및 불량부채. X. 걔는 경비가 아닙니다. 부채 서비스세. X. 걔도 경비는 아닙니다. 수수료, 전기료, 전화료, 수수료, 광고비. 대표적인 경비입니다. 감가상각비. 걔는 경비가 아닙니다. 그 느낌상 경비인 것과 경비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7번 한번 보시죠.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세전에서 새우를 구하려고 그러면 영업 뭐가 빠져야 된다? 소득세. 그래서 아까 제가 세전과 새우를 구분하는 기준의 유일한 세금은 소득세라 그랬죠. 근데 한번 대답해 보세요. 부동산 갖고 있으면 재산세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재산세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 세전에서 못 뺀다 그랬잖아요. 그건 어떻게 할까요? 그건 경비 처리합니다. 뭐 처리한다고요? 경비 처리한다고. 같은 세금이라도 소득세만 세전에서 빼서 세후로 만들어주지, 재산세는 세전에서 빼야 되는 세금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재산세도 나오긴 나오잖아. 어떻게 할 거야? 경비 처리한다고요. 그러니까 재산세는 뭐 처리되는 세금이고, 영업 경비 처리되는 세금이고, 소득세는 밑에서 세전에서 빼줄 세금이니까 경비로 처리하지는 않는다. 그 얘기야. 다시. 부동산 갖고 있으면 재산세가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근데 그 재산세는 뭐 처리한다고? 경비 처리하고. 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한다고? 세전에서 차감해서 세후를 구하는 때 처리하는 거라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유지수선비는
O. 그다음에 공실비 불량부채는 X. 부채 서비스액은 X. 화재 보험료 O. 중요한 건 나갑니다. 재산세는 경비야. 근데 소득세 법인세는 X. 걔는 경비를 안 잡아준다니까. 앞으로 뺄 거니까. 감가상각비 X. 세금 계산할 때 계산할 거거든, 그거는. 그 다음에 수수료, 전기료, 전화료, 수수료, 광고비는 O. 그건 경비가 맞는 거지. 그래서 00 첫 번째, 영업경비 클리어. 00 두 번째, 영업소득세로 갑니다. 영업소득세는요, 오늘은 요 정도만 합시다. 자, 순영업소득부터 출발해요, 통상. 뭐부터 출발한다? 순영업소득. 그래서 뭔지는 몰라도 좋은데, 대체충당금이라는 게 있어. 요걸 더해. 뭘 더한다고? 대체충당금. 그 다음에 이자 지급분과 감가상각비를 빼.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순대 더하고, 이감 빼고, 그러면 과세소득이 나와. 무슨 소득이 나온다고? 과세소득. 과세소득이 나오면 여기다가 세율을 곱해야 돼, 항상. 뭘 곱한다고? 세율. 그러면 이제 영업소득세가 나와요. 영업소득세. 그럼 영업소득세 구하는 공식은, 자, 따라해봐요. 순대 더하고, 이감 빼고, 세율을 곱해서. 그래서 3단계거든요. 뭐 더한다? 뭐 뺀다? 뭐 곱한다? 세율. 요건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저랑 궁극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암산으로 풀 거예요. 영업소득세는요. 뭐를 더한다? 순대. 근데 여러분들 제가 팁 하나 드릴까요? 우리 그동안 개론 시험에 대체충당금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공식은 순대를 더하는 건데 더할 대체충당금이 있어 없어? 없어. 없으면 안 더하면 돼요. 아니 대체충당금 있으면 걔를 더할 건데 걔가 시험에 나왔다고 그동안 안 나왔다고. 한 번도 안 나왔다고.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대체충당금이? 안 나와도요. 환장을 하고 틀리니까. 굳이 대체충당금을 주지 않아도요. 나오기만 나와봐라 틀려버리겠다고 대기하고 있다가 나오면 환장하고 틀리니까 굳이 대체충당금을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장하고 틀리는데 뭐 그걸 안 줘도.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일단 원래 공식은 순대를 많은 건데 더하는 건데 더할 데가 주로 없을 거야. 그러면 순영업소득에다가 사실 뭐만 빼면 되면 이감만 빼면 돼. 이자하고 감가상각비만.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세금이 아니라고. 그거는 과세소득이라고. 무슨 소득? 거기다가 뭐를 때려야? 세율을 때려야 영업소득세가 나온다고. 아시겠죠? 3단계 뭐 더하고? 순대 더하고 이감 빼고 세율 곱해서. 한 번 더. 순대 더하고 이감 빼고 세율 곱해서. 되셨어요? 예. 그럼 오늘 문제 2번 풀어드린다 그랬으니까 문제 한번 꺼내보세요. 문제 꺼냈어요? 예. 2번 문제하고 3번 문제를 풀어볼 거거든요. 2번 문제하고 3번 문제. 자, 지금 문제 보고 계세요? 2번. 다음 임대주택 사업의 세후현금 수준은 얼마인가 찾았습니까?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빠르게 뭐를 써야 되면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를 세로로 쓰셔야 돼요, 나중에. 아시겠죠? 예. 근데 문제 보니까 순영업소득이, 순운영소득이 얼마다? 1억 4천. 자, 7번 보세요. 자, 7번 보세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순영업소득이 1억 4천이라고 돼 있어요. 우린 지금 세후현금 수지 구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부채 서비스액을 빼야 되는데 빼야지 이제 세후를 구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시험에 제대로 주는 꼴을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한 칸 내려오니까 디귿에 연간 융자 뭐라고 돼 있어? 월부금. 이 월부금이 부채 서비스액이야. 자, 손가락 꺼내세요. 빨리 꺼내세요. 빨리 시간 없다 지금. 원리금, 월부금, 부채 서비스액, 원금 플러스 이자, 저당 지불액. 이 5개는 같은 말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월부금이 부채 서비스액이야. 그럼 얼마 빼란 얘기야? 9천 빼란 얘기지. 맞아요? 그럼 세제연금 수지가 얼마야? 5천이지. 맞아요? 그럼 이제 뭐만 구하면? 영업소득세만 구하면 세후현금 수지 구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지금. 그쵸? 자, 근데 실판요. 영업소득세는 뭐 더한다 그랬어요? 순대 더한다. 자, 더할 데가 있어 없어? 없어. 아니나 다를까? 없어. 그럼 순대 더하니까 얼마? 1억 4천. 맞아요? 예. 이감을 뺍시다. 이감. 이가 얼마고? 7천. 감이 얼마? 1천. 이감이 얼마? 그럼 총 합치면 8천. 8천 빠지는 거야. 7천도 빼고 1천도 빼야 되니까 8천 빠진다고. 나중에 이걸 암산으로 풀 거라고요. 그럼 이게 과세소득이 6천만 원 나와요. 얼마? 6천. 근데 세율이 몇 프로냐면 30%예요. 맞아요? 그럼 63, 1,800. 이걸 갖다가 얼마나 빨리 푸느냐가 세후임금수지 구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영업소득세 1,800은요. 암산으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억 4천에서 더할 게 없으니까 그냥 1억 4천. 대체충당금이 없으니까 1억 4천에서 이감을 뺄 건데 그게 7천하고 1천이야. 8천을 뺀다고. 그럼 이거까지 얼마? 6천. 6천에서 세율 몇 프로 때리면 30% 때리면 얼마? 1,800. 이 1,800은 만약에 이건 진짜 만약인데 이걸 암산으로 구해내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요. 1분이 뭐야? 3, 40초 안에 풀어요. 그럼 이거 얼마냐면 3,200. 그럼 정답 몇 번? 3번인데 이걸 갖다가 3번을 갖다가 풀어내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시험들 틀린다고 이거. 환장하고 틀립니다. 왜냐하면 시간에 못 풀어서 그래요. 그럼 제가 지금 풀어드리는 이 문제는요. 이해나 암기의 문제예요. 트레이닝의 문제예요. 열심히 연습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제가 같으면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적어놓고 지금 이거 안 받아 쓰고
나는 이거 안 받아 씁니다, 여러분들. 왜 안 받아 쓰냐면 사람들이 받아 쓰는 순간 뭐냐면 안심합니다. 있으면 안심해요. 있으면. 한번 없어져 봐야 알아. 없어져 봐요. 그리고 혹시 답이 궁금하면 해설 강의 또 어차피 할 거니까 꼭 가서 한 번 더. 그게 귀찮아서 보통 쓰거든. 저 같으면 저는 이거 원본 상태 유지할 겁니다. 없어져 봐야 알아. 없어져 봐요. 개론 선생이 다른 개론 선생으로 바뀌어봐야 참 자기 있을 때 잘할 걸 그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없어져 봐야. 지금 여러분들 있는 사람들한테 잘하세요. 없어져 봐야 알지. 답은 몇 번? 그 밑에 있는 문제 좀 더 어려워요. 3번 문제. 어느 회사 1년 동안 운영 수지다. 세후연금 수지를 구하라라는 문제 있습니까? 자, 출발. 세후연금 수지를 구하라. 자, 또 출발합니다. 가능소득이 얼마라고 돼 있어? 4,800. 맞아요? 공실이 몇 프로? 5%. 자, 출발. 여러분 제가 5% 계산, 5%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개론 시험에 5%가 진짜 많이 나와요. 5%가. 진짜 많이 나오는데 5%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 계산하는 방법은 자, 따라해보세요. 절반. 그리고 0 하나 빼면 돼요. 뭐 한 다음에? 절반. 한 다음에 0 하나 딱 빼면 그게 5%예요. 계산기에다 두드리면 되긴 되는데 계산기 두드리기는 5%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너무 빈번하게 나오니까 절반하고 0 하나 빼면 5%입니다. 그러니까 50% 계산한 다음에 0 하나 빼자는 거지. 내 말이 어렵나? 내 말이 이거 딱 절반 뚝 자르고 0 하나 딱 빼면 이게 5%라고. 자, 그럼 대답하세요. 4,800의 절반. 일단 절반부터 합시다. 2,400. 0 하나 빼면 얼마? 240. 굳이 계산기를 때리지 않더라도 5% 계산은 쉽죠? 앞으로 5% 계산은요. 절반 뚝 떼고 0 하나 떼면 돼. 절반 뚝 자르고 0 하나 떼면 이게 5%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냐면 기타 소득 넣었거든. 지금 자료에 보면 4,560이에요. 얼마? 4,560. 경비가 있을 거예요. 경비가 얼마냐면 240이에요. 얼마? 240. 그럼 이거 얼마냐면 4,320.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이쯤 되면 시험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계산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쯤 되면. 왜냐면 숫자들이 좀 지저분하잖아. 최근 기출 경향이에요. 최근 기출 경향은요. 계산을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수험생으로 하여금 계산을 잘못하나라는 느낌,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느낌으로 숫자를 지저분하게 내는 경향이 있어요. 요즘 기출 경향이 그래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5억, 3억, 2억 숫자가 탁탁 떨어졌어. 옛날 같으면 문제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아세요? 여기 경비가 560점 더 준다. 그래서 순양소득을 4,000원 딱 떨어지게 만들어준다니까. 근데 요즘에는요.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부채 서비스액이 중요합니다. 자, 부채 서비스 찾으세요. 3번 문제 부채 서비스 찾으시라고. 그렇죠. 이 문제는요. 부채 서비스액을 일단 안 줬어요. 뭘 안 줬다고? 부채 서비스액을 안 줬다고. 근데 우리가 부채 서비스액이 뭔지를 알잖아. 부채 서비스액은 자, 손가락 또 꺼내세요. 원리금, 월부금, 부채 서비스액, 원금 플러스 이자, 저당 지불액. 그 위에 문제는 월부금이라고 부채 서비스액을 줬는데 밑에 문제는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안 줬다고. 근데 부채 서비스액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더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원금이 얼마? 200. 이자가 얼마? 그러면 부채 서비스액이 1,000이라는 결론이 나와 이게.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수험생들이 동의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문제 잘못했다고 가져와요 저한테. 아니 선생님 세후를 구하려고 그러면 부채 서비스액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부채 서비스액이 없잖아. 이렇게 문제 잘못했다고 가져온다고. 근데 원리금, 월부금, 부채 서비스액, 원금 플러스 이자, 저당 지불액 하신 분들은 부채 서비스액이 원금 플러스 이자니까 원금의 이자를 다 하는 거지. 그럼 이게 얼마 나오냐면 3,320이 나와요. 맞아요? 그러면 이 문제도 관건이 뭐예요? 영업소득세예요. 영업소득세. 자, 순대도 압니다. 아까 순영업소득이 얼마나 그랬지? 4,320. 아까 제가 팁을 드렸잖아. 더할 대체 충당금은 안 준다 그랬어요. 통상. 왜 안 준다? 안 줘도 환장을 하고 틀리니까. 그럼 이감만 뺄 거예요. 이자가 얼마? 800. 강상각비는 얼마? 200. 그럼 이거 1,000이 빠지는 거예요. 자, 순대 더하고 못 뺀다? 이감 뺀다? 순대 더하고 이감 뺀다 그랬지? 예. 그럼 이게 얼마 나오냐면 3,320이 나옵니다. 맞아요? 근데 세율이 이번에는 20%예요. 20%. 그럼 이게 664가 나오거든. 얼마? 664. 자, 계산기 꺼내봐요. 계산기 꺼내서 3,320 빼기 664 해봐요. 3,320 빼기 664 하면 2656 나올 거예요. 2656. 3,320 빼기 664 했어요? 예. 얼마? 2656. 2656만 원에서 정답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 이해하셨어요? 예. 이런 형태 문제가 시험에 꼭 나온다고, 꼭. 반드시 나온다고, 반드시.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세로로 뭐를 때릴 연습하시고 시작.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 한 번 더 어떻게 해요?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 요걸 하시고. 됐었어요? 예. 그 다음에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항목과 불포함되는 항목 구분할 줄 압니까?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 구할 때는 자, 암산으로 하는 게 좋긴 한데요. 뭐 더하고 순대 더하고 4,320, 이감 빼고 1,000. 그럼 얼마? 3,320. 세율 20% 때리면 664. 아까 3,320에서 664 빼면 2656. 이렇게 해서 문제 푸는 겁니다. 알겠죠? 집에 가서 아무 돈 받지 않고 두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재 보면서. 교재 43쪽. 교재 43쪽에 5번 현금 수지의 측정이라고 해서 1번에 영업의 현금 수지 계산이란 말이 나옵니까? 예. 단위당 예상 임대료 곱하기 임대 단위수 밑에 한 글자씩 동그라미 합니다. 가공기. 한 글자씩 동그라미 합니다. 유영순. 한 글자씩 동그라미 합니다. 부세영세. 자, 가공기, 유영순, 부세영세. 동그라미 했습니까? 예. 밑으로 내려오시니까 보충학습에 영업경비 항목이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자, 별표를 때려 두시고요. 왼쪽에 포함 항목과 오른쪽에 불포함 항목이 있습니다. 확인합니다. 유지수선비, 재산세, 화재보험료, 각종 수수료, 광고비, 전기료, 전화료 이런 것들은 경비가 맞나요? 예. 근데 미리 뺄 건 앞으로 뺄 것들, 공실 및 대손충난금, 부채 서비스세, 감가상각비, 소득세, 법인세 등은 경비도 아니다. 아니다. 기억하셔야 되죠. 한 장 넘겨볼까요? 44쪽. 44쪽에 보시니까 이번에 영업소득세 계산이 있습니까? 역시 별 하나 때리시고요. 옆에다가 암산연습이라고 하나 써줍니다. 암산연습. 영업소득세 계산은 암산연습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한 글자씩 동그라미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대. 동그라미 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감. 이감 동그라미 했습니까? 두 칸 내려와서 세율. 그래서 우리 3단계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일단 뭐 더합니다? 순대 더합니다. 근데 보통 더할 때가 잘 없다 그랬죠? 예. 이감 뺍니다. 세율 곱합니다. 그러니까 순대 더한 값에다가 뭘 빼주고 이감 빼주고 그 값에다가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영업소득세를 산정한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있는 세전임금 수지부터 출발하는 것은 안 하셔도 됩니다. 순대 이감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예. 밑으로 내려오시니까 6번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칠판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칠판 바라봐 주세요. 자, 부동산 투자 분석의 기법. 부동산 투자 분석의 기법. 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의 종류는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해서 DCF법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림셈법이라는 게 있어요. 어림셈법. 세 번째는 이제 비율 분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 세 개 다 중요합니다. 세 개 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 만큼 세 개 다 중요합니다. 비율 분석법. 그러니까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은 또다시 종류가 수년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 이렇게 있어요. 자, 따라해 볼래요? 수년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 100%입니다. 100%. 어림세법은요. 자, 따라해 보실래요? 승수법, 수익률법.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들은 역수관계입니다. 자, 비율분석법은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대부비율, 부채비율, 부채감당률. 오늘은 여기까지만, 부채감당률까지만. 그 외에도 뭐 채무불이익률도 있고요, 총자산 회전율도 있고요, 영업경비 비율도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그래서 시간이 걸려도 좋아요.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요 페이지 딱 펴놓고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는 세 가지가 있음.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이 있고,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또다시 수년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이 있고, 어림셈법은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고, 비율 분석법은 대부비율, 부채비율, 부채감당률, 채무불이익률, 총자산 회전율, 영업경비 비율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암기를 나중에는 어쨌든 하게 되거든요. 암기를 하게 되는데 암기 전 단계까지 계속 지치지 말고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는 세 가지가 있고,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 또 종류 3개, 어림셈법의 종류 2개, 비율 분석법의 종류 5개를 계속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부를 하실 때 제가 나중에 이제 뭐 수년가법 이런 걸 공부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공부를 많이 해도 실력이 안 오르시는 분들은요, 위치를 못 찾아가요. 내가 수년가법을 강의를 하는데 이 수년가법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걸 모르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수년가법은 아는데 이게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걸 모르고, 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이라는 걸 모르고 공부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대부비율과 부채비율과 부채감당률 이런 것들을 강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예를 들면 부채감당률을 한번 얘기해 보죠. 부채감당률을 분명히 알고 있어, 이 사람이. 공식까지 알고 있고 부채감당률이 1보다 클수록 좋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부채감당률이 비율 분석법이고 이것이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의 한 종류란 걸 몰라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나중에 7월달 정도 되면 단원별 문제풀이라는 걸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단원별 문제풀이를 하게 되는데,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 이제 사실 그런 게 있어요. 맞추는 건 잘 맞추는데 틀리는 부분을 계속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취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지.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모든 수험생들이 그래요. 내가 취약한 과목이 있을 수 있고 취약한 파트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취약 부분을 보충을 해주면 점수는 반드시 오르거든요. 반드시 오른다는 거지. 근데 이게 목차가 머릿속에 잘 없는 분들은요, 내가 어디가 취약한지를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공부를 겉돌게 해요. 그러니까 저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분들 찾아가서 독서실 뒤에서 공부하는 거 보면요, 참 기도 안 찹니다, 여러분들. 뒤에서 보고 있으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어. 근데 내가 물어봐. 혹시 이거 정말 쉬운 파트를 보고 있는 거지. 예를 들면 시험에 한 달, 두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근데 물어보는 거지. 이거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안 돼. 그거 왜 보고 있어요? 그러면 네가 수업을 해서 내가 지금 오늘 이거 보고 있지. 복습한다는 거야, 복습을. 복습은요, 순서대로 해야 돼요. 중요 부분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수업했던 걸 집에 가서 복습할 때는요, 오늘 수업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걸 복습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중요도에서 역순으로 복습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시켰는데 자꾸 처음부터 복습을 하는 거예요. 마치 영어 단어 외울 때 영어 단어 A부터 외우는 거 똑같아요. A. 사전 A를 외우는 거지. 시험에도 안 나오는 거 그걸 외우고 빡빡이 하고 찢어서 씹어 먹고 하는 거지. 공부 잘하는 사람들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거. 우선순위가 있는, 그 시험에 많이 나오는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외우는 거거든요. 공부를 하실 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목차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과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림세법과 비율분석법이 있다.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또다시 순양가법, 내부승률법, 수익성 지수법이 있고, 어림세법은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고, 비율분석법은 대부비율, 부채비율, 부채감당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근데 시간이 조금 걸려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그래서 제가 비율분석법을 먼저 해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비율분석법. 요거는 간단하거든. 자, 실판 보세요. 실판 보세요. 순서를 좀 바꿔도 관계없잖아요. 자, 따라해보세요. 비율분석법. 지금 여러분들이랑 저는 비율분석법이라는 걸 한번 해보게 될 건데요. 비율분석법은 첫 번째, 대부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대부비율. 두 번째, 부채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부채비율. 세 번째, 부채감당률이라는 게 있어요. 부채감당률. 요건 제목 따라해보세요. 대부비율, 부채비율, 부채감당률. 들어가기 전에 앞에서 했던 거 복습 한번 해볼까요? 0.04는 몇 프로? 4%. 0.4가 40%, 4는 400%, 1은 100%, 1.5는 150%, 0.25는 25%. 그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모든 걸 비율로 분석하는 비율 분석법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수 4, 1 그러지 않아요. 100%, 400%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예. 어쨌든 대부비율은 공식이 부동산의 가치분의 부채예요. 부동산의 가치분의 부채. 부채비율은 공식이 지분분의 부채예요. 지분분의 부채. 부채 감당률은 공식이 부채 서비스액 분의 순영업소득입니다. 부채 서비스액 분의 순영업소득입니다. 부채 서비스액 분의 순영업소득. 근데 시험장에 막상 들어가시면 뭐랑 뭐가 엄청 헷갈리시냐면요. 대부비율하고요, 부채비율하고가 엄청 헷갈리세요. 그러니까 공식이 다르거든요. 부동산의 가치분의 부채는 대부비율이고요, 내 지분분의 부채는 부채비율이에요. 근데 시험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 부동산의 가치분의 부채는 부채비율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부동산의 가치분의 부채는 부채비율이다. 물론 지금 보고 있으니까 아직 있을 때 잘 알아고 있을 때 부동산의 가치분의 부채는 대부비율이거든요. 지분분의 부채가 부채비율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대부비율과 부채비율이 얼마나 많이 헷갈리는지 아세요? 이게 얼마나 많이 헷갈리냐면 우리 경제를 전공했던 경제 기자들도요, 기사 쓸 때 보면 우리 뉴스 같은 기사 있잖아요, 그죠? 대부비율, 부채비율 헷갈려서 쓰는 경우 상당히 많아요. 제 눈에는 다 보이지. 그 대부비율과 부채비율 아예 구분 못하는 거야. 내가 보니까. 심지어 누구도 헷갈리려 하는지 아세요? 대부비율과 부채비율을. 우리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우리 출제위원들도, 박사학위를 갖고 계신 분도 대부비율과 부채비율을 헷갈려 하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재작년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대부비율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출제율이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대부비율 들어가야 될 자리인데 거기다가 부채비율 써버린 거지. 어떻게 됐겠어요? 모두 정답이 됐어요. 모두 정답. 그러니까 대부비율과 부채비율은요, 출제위원들조차 헷갈려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시험 매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부비율과 부채비율을 절대로 안 헷갈리는 방법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저 까먹을 수가 없는 방법을, 진짜 이거는 절대로 까먹을 수가 없는,
대부비율과 부채비율을 누구나 아주 쉽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마련했는데 어떻게 알려드려요, 말아요? 말 잘 들을 거죠? 예. 그러니까 말 잘 들어야 돼요. 알겠죠? 예. 항상 이렇게 그런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예. 제발 보세요. 일단 대부비율은 공식이 뭐라 그랬어요? 부동산의 가치분의 부채고 부채비율은 지분분의 부채라 그랬죠? 맞아요? 예. 일로 한번 나오세요. 일로. 오셨어요? 예. 자,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이 부동산이 1억짜리예요. 그 이걸 뭐라 부르냐면 부동산의 가치라 그래요. 자, 지금부터 제가 부동산의 가치와 똑같은 말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걸 갖다 우리는 총투자액이라 그래. 뭔 투자해? 그러니까 제가 물을 테니까 천천히 대답하세요. 이 부동산은 얼마짜리예요? 1억짜리죠. 예. 1억짜리 부동산은 얼마 투자하셔야 돼요? 1억 투자하셔야 돼요. 투자 금액하고 총투자액하고 가치하고 같은 말입니다. 근데 부동산이 비싸니까 8천만 원을 부채를 끌어왔어요. 8천만 원 부채를. 그럼 내 지분은 얼마란 얘기죠? 2천이란 얘기죠. 맞아요? 예. 그럼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1억분의 8천 한번 해볼게요. 1억분의 8천은 몇 프로죠? 80%죠. 와, 이걸 모르면 구분해낼 방법이 없는데. 1억분의 8천이 몇 프로냐고. 이 80%를 그 유명한 대부비율이라고 합니다. 무슨 비율? 자, 그럼 대답하세요. 지금 현재 대부비율은 몇 프로고요? 80%고요. 공식은 뭡니까? 시작. 부동산의 가치 분의 부채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뭐뭐 분해란 말 대신에 대안이란 말을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부동산 가치에 대한 부채. 부동산 가치 분의 부채, 부동산 가치에 대한 부채가 되는 겁니다. 대안 앞에 있는 말이 밑으로 분모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1억분의 2천은 몇 프로죠? 20%죠. 이거는 별로 유명하진 않은데 지분비율이라 그래요. 무슨 비율? 지분비율. 이건 지분비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분비율은 제가 왜 안 유명하다고 하냐면요. 대부비율만 알면 돼요. 왜냐하면 대부비율 알면요. 지분비율은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이유는 앞에서 배웠습니다. 우리 아까 두 개 돼서 1 나오는 게 있다 그랬어요. 두 개가 있다 그랬지. 하나는 상한비율하고 잔금비율을 더하면 1이고 또 하나는 지분비율과 대부비율을 더하면 1이라 그랬어요. 그럼 중요한 게 무슨 비율이라 그랬으니까? 대부비율이라 그랬으니까 대부비율 하나는 정해지면 지분비율은 자동으로 알 수 있어요. 얘가 80%면 얘는 몇 프로? 60, 30, 27. 됐어요. 아무튼 얘 두 개 합치면 100%니까 하나 정해지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가 더 남았어요. 하나 더 남은 게 바로 부채비율입니다. 부채비율은요. 잘 들어봐요. 내 돈분의 남의 돈입니다. 뭐 분의 뭐라고? 그러면 지분분의 부채. 대안이란 말을 쓰면 지분에 대한 부채가 돼요. 이게 몇 프로냐면 400%예요. 몇 프로라고? 왜 400%인지 알죠? 4니까 4. 이걸 그 유명한 부채 비율이라고 하고 이 부채 비율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보니까 대부비율과 부채 비율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부동산의 가치분의 부채는 대부비율이고요. 내 지분분의 부채는 부채 비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봐요. 부동산의 가치분의 부채는 대부비율이고요. 내 지분분의 부채는 부채 비율이 됩니다. 아니 보세요. 어떻게 이거랑 이게 같아요. 요거랑 요건 다르지. 요게 대부비율이고요. 요게 부채 비율이에요. 80%가 대부비율이고요. 400%가 부채 비율이에요. 부동산의 가치에 대한 부채는 대부비율이고요. 지분에 대한 부채는 부채비율입니다. 물론 분자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분모가 달라요. 부동산의 가치분의 부채는 대부비율이고요. 지분분의 부채는 부채비율이거든요. 어떻게 대부비율과 부채비율이 같겠습니까? 대부비율과 부채비율은 다르지. 물론 요거는 지분비율입니다. 자, 그럼 저를 보세요. 자, 검지를 꺼내보세요. 검지를 꺼내서 1억짜리 부동산을 하나 만드세요. 이 부동산 얼마라고요? 이걸 뭐라고 부르기도 하고 부동산의 가치라 부르기도 하고 총투자액이라 부르기도 해요. 알겠죠? 여러분 이거 쓰지 마세요. 쓰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 노트에 새기는 거 아니에요. 내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가슴에 나올 때마다 해드릴게요. 대신에 제가 나올 때마다 해드리고 내가 반복해 드릴게요. 가슴에 새기는 건 오래 가요. 노트에 새기는 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노트에 새겨서 나중에 가슴에 새기면 안 되나? 그게 잘 안 된다고. 집에 가서 공부를 안 한다고.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지금 공부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저게 곧 지워질 거야 없어질 거야 라는 어떤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긴장감 그런 게 암기를 시키거든요. 여러분들 시킨 대로 한번 해봐요. 다 합격하실 수 있어요. 알겠죠? 자, 부동산 1억짜리입니다. 부채 얼마 가져왔어요? 8천. 내 지분은 2천. 자, 그러면 1억분의 8천은 몇 프로? 80%. 그건 무슨 비율? 대부비율이다 이거. 자, 1억분의 2천은 몇 프로? 20%. 이건 무슨 비율? 지분비율. 대부비율과 지분비율을 더하면 얼마? 1. 그리고 하나 남았습니다. 지분분의 부채예요. 뭐요? 지분분의 부채. 이게 무슨 비율? 부채 비율. 이게 몇 프로?
400%. 그럼 저를 보세요. 80%는 무슨 비율이죠? 대부 비율. 20%는요? 지분 비율. 400%는요? 부채 비율. 부동산의 가치분의 부채는요? 대부 비율. 부동산의 가치분의 지분은요? 지분 비율. 지분분의 부채는요? 다시 80%? 자, 그럼 제 손을 잘 봐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를 할 거냐면 체면을 걸 거예요. 잘 봐야 돼요. 자, 보고 있나 지금? 네. 자, 레드선. 자, 잘 봐야 돼요. 이거 무슨 비율? 요건 무슨 비율? 요건 무슨 비율? 근데 여러분 요건 별로 안 중요해요. 요거하고 요게 중요해요. 요거하고 요게. 요건 무슨 비율? 요거. 왜? 부채 비율 네 글자 다 하세요. 네 글자. 대부, 지, 부채 그러지 말고 나중에 헷갈려요. 네 글자로 다 하세요. 이게 무슨 비율? 그 집에 가서 혹시 공부를 하시게 된다면 요거 5번에 요거 한 번 정도만 해주시면 돼. 그 지분 비율은 시험에 나와도 언급을 해도 그렇게 많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파트가 아니거든. 왜냐하면 이게 정해지면 이게 자동으로 정해지는 거거든.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랑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이 체면에 걸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요것만 보고도 무슨 비율? 대부 비율. 요것만 보고도 부채 비율. 그래서 저는 나중에 책에다가 여러분들 교재에다가 어떻게 드릴 거냐면 대부 비율 앞에다 이렇게 처리해 드릴 거고요. 부채 비율 앞에다 이렇게 처리해 드릴 거예요. 딱 요것만 보고도 요거 무슨 비율이고 대부 비율이고 요거. 그러기 위해서는요, 다시 한번 체면을 걸어야 돼요. 체면이 자꾸 풀려. 걸었어. 분명히 걸었는데 또 풀려. 그래서 자, 부동산 얼마짜리인데? 부채가 얼마? 지분이? 2천. 이 통째로 기억하는 거예요. 야, 자, 요거 무슨 비율? 공식은 뭐분의 뭐고요? 부동산 가치분의 부채고. 여기서 몇 프로죠, 지금? 80%. 그럼 요거 무슨 비율이고요? 지분 비율. 일단 몇 프로고, 일단? 20%. 공식은 뭡니까? 부동산의 가치분의 지분. 마지막에 남은 게 이거잖아요, 이거. 이거 뭐죠? 부채 비율인데. 부채 비율은 뭐분의 뭐? 지분분의 부채. 아까 숫자로 표현한 몇 프로? 400%가 되는 겁니다. 다시 80%? 네? 뭐라고? 5번에 한 번은 해야지, 한 번은. 다시 할게요. 자꾸 풀려. 내가 분명히 재미를 걸어. 자, 다시. 레슨. 다시. 자. 예? 지분 보율?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자, 다시. 지분 비율. 예. 그러니까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이 다르다는, 봐요. 내가 앉아요. 묻지도 않았는데 막 자기도 모르게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지. 이게 체면에 걸린 거거든요. 체면이. 그러니까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 그러니까 시험에서 대부 비율, 부채 비율로 하면요. 머릿속에 그 생각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을 아마 공식을 틀리게 낼 거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제가 이 얘기 좀 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100분의 0은 얼마죠? 100분의 0은 0이죠. 예. 0분의 100은 얼마죠? 이거 무한대요. 무한대. 예, 0분의 100은 무한대입니다. 1분의 100이 100이고요. 0분의 100은 무한대입니다. 모를 수 있다. 세상은 다양한 인적 구성원들로 살아가는 세상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야 세상이 잘 돌아가겠죠. 전부 다 이걸 알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럼 내 같은 사람들은 뭘 먹고 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를 수 있다. 자, 그러면 100분의 0은 얼마고요? 0분의 100은 무한대입니다. 0분의 숫자가 뜨면 무조건 무한대 값이 나와요. 알겠죠? 갑자기 제가 대간절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대부비율이 20%예요. 대부비율이 50%예요. 대부비율이 60%예요. 대부비율이 80%예요. 대부비율이 100%예요. 자, 그럼 대답 한번 해주세요. 대부비율이 20이면요. 내 돈이 얼마죠? 남의 돈은요? 그러니까 여기 20이면 이 20을 위에 올리고요. 100에서 20 빠지는 숫자를 밑으로 내리면 돼요. 그럼 부채비율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알면? 대부비율만 알면 부채비율은 자동으로 몇 분의 몇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 남의 돈이 50이라 그랬지? 내 거 50. 이건 밑에 거부터 먼저 해보자, 이번에는. 얼마분의 얼마? 40분의 60. 밑에 거부터 먼저 해보자. 시작. 20분의 80. 자, 밑에 거부터 먼저 해보자. 0분의 100.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부비율을 그럼 지금부터 대부비율 9개 제시할 테니까 대부비율 10개를 제시할게, 내가. 대부비율 10개를 제시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부채비율 한번 얘기해 볼래요? 아니, 할랍니까? 안 할랍니까? 자, 대부비율 10. 그러면 90분의 10, 20, 80분의 20, 30, 70분의 30, 40, 60분의 40, 50, 50분의 50, 60, 40분의 60, 70, 30분의 70, 80, 20분의 80, 90, 10분의 90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 100. 0분의 100이지. 두 개 다 하면 100이 나와야 되니까. 맞죠? 근데 제가 이 중에서 왜 이 5개만 소개해 드렸는지 아세요? 이 5개만 나눠 떨어져요. 나눠 떨어진다고. 그럼 이거 지울 테니까 여러분들이 뭐 얘기하세요. 20이면 80분의 20이라 그랬지? 80분의 20은 4분의 1이잖아.
4분의 1은 25%예요. 몇 프로? 25%. 50이면 50분의 50이라 그랬잖아. 그럼 1이거든. 그럼 몇 프로? 100%. 60이면 40분의 60에서 1.5 나와. 40분의 60이 1.5. 1.5배. 그럼 몇 프로? 150%. 맞아요? 20분의 80은 방금 한 거야. 20분의 80은 숫자 4가 나오기 때문에 400%. 이것 때문에 내가 아까 한 거예요. 0분의 100은 무한대. 그 제가 왜 그 뉴스 기사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많이 하냐면요. 자꾸 이제 시험에서 대부분은 맥시멈 최대값이 100이 나와야 되거든요. 최대값이 100. 부채비율은요. 100을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거든요. 최대값은 무한대까지 나오거든요. 최대값은. 그러니까 결국 그 뭐가 나오면 안 되냐면 대부비율이 130%고 대부비율이 170%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다고. 근데 뉴스 기사가 그렇게 뜬다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대부비율과 부채비율이 잘못 구분 없이 써서 그런 거예요. 대부비율은 자 보세요. 1억짜리 부동산을 사면서 1억을 다 빌려와도 100%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은 100을 얼마든지 넘어설 수가 있어요. 내 돈과 남의 돈이 같아지는 순간부터 100이 돼서 남의 돈이 내 돈보다 많아지는 순간부터 100을 넘어서요.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대부비율과 부채 비율은 같아야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는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되냐면 제가 대부비율 5개 숫자 너무 유명하거든요. 대부비율 숫자 툭 던지면 부채 비율 자동 나와야 돼. 20 그러면 25, 50 그러면 100, 60 그러면 150, 80 그러면 400, 100 그러면 무한대 이 값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가까운 장래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20, 50, 60, 80, 100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무슨 비율이에요? 공식으로 얘기해 주세요. 대부비율은 뭐 분의 뭐죠? 부동산의 가치분의 부채. 부동산 가치에 대한 부채입니다. 알겠죠? 예. 부채비율은요. 지분분의 부채. 지분에 대한 부채 알겠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인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만약 선생님 저는 개론의 공식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계산문제 나오면 다 틀려버릴 거예요. 선생님 혹시 우리 부동산 학교는 그 수많은 공식들 중에서 한 개만 내가 외워가고 싶어요. 한 개만 추천해 주세요. 찍어주세요. 그럼 내가 찍겠어요? 안 찍겠어요? 찍으라면 찍겠어요. 찍으시라면 네 찍겠어요. 우리 부동산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이 부채 감당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저한테 가장 유명한 공식 한 개만 찍으라 한다면 저는 부채 감당률을 찍겠어요. 부채 감당률은 시험 반드시 나오니까요. 부채 감당률 공식이 뭐라고요?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 근데 이걸 외울 필요가 없다고. 자, 우리 앞에서 이거 배웠어 안 배웠어요? 가공기 배웠어 안 배웠어요? 해봐 시작. 유형수 부세 영세. 가공기 유형수 부세에서 배웠어요? 예. 그럼 한번 해볼게요. 가능조소득에서 공시비 불량부채 빼고 기타 소득 빼면 유효가 나오나? 영업기밀 빼면 순영소득 나오나? 부채 서비스 빼면 세자 나오나? 영업소득세 빼면 세후 나오지. 나중에 이런 걸 할 건데 일단 미리 말씀드릴게요. 유효소득은요. 최소 영업경비를 감당이 돼야 돼요. 뭐는 감당이 돼야 된다고? 영업경비. 그러니까 걔가 그 밑에 있는 건 감당이 돼야 돼. 그러면 자 보세요. 누구는? 뭐를 감당해야 되고? 부채 서비스세. 세전은? 영업소득세. 세전은 영업소득세 감당 못하면 안 돼요. 그렇겠죠?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를 감당 못하면 안 돼요. 유효가 영업경비를 감당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그럼 질문 드릴게요. 부채 서비스가 누가 감당하네요? 순영업소득. 그 위에 게 감당해요. 얘가 얘를 감당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가 누가 감당한다고? 그 사실은 이름이 생략돼 있는 거예요. 원래는 부채 감당률이 아니에요. 부채 서비스 감당률이에요. 뭐 감당률이라고? 근데 우리 개론이 그랬잖아요. 개론이 말 많이 하는 거 정말 싫어한다고. 그래서 줄인 게 부채 감당률이에요. 사실은 부채 서비스 감당률이에요. 뭐 엄밀히 얘기하자면. 부채 서비스가 누가 감당한다고? 순영업소득이. 그래서 혹시 공식을 까먹었어. 까먹을 수 있어. 까먹을 수 있어. 얼마든지 까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외워놨던 공식 뭐예요?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수로 가서 부채 감당률이 부채 서비스 감당률이라고 이 감당 누가 하는데? 순영업소득이 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공식이 뭐 보내 뭐?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 근데 이게 1이면요. 안 좋아. 자 봐. 1천. 부채 감당률 얼마예요? 1. 그럼 돈 벌어서 빚 갚기 바쁘다는 얘기야. 빚 갚고 나니까 돈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그럼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는데? 1보다 작으면 절단 나요. 돈을 벌어서 빚도 못 갚는다는 얘기예요. 빚을 못 갚는 상황이라고. 자 그럼 봐봐. 4천, 2천 되면 부채 감당률 1보다 크나? 그럼 돈을 벌어서 빚을 갚고도 남음이 있죠.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오직 1보다 클수록 좋아요. 부채 감당률은 오직 1보다 말수록 클수록 가까워지면 좋고 안 좋고? 안 좋고. 작으면 절대 안 좋은 상황 자체가 절단하는 상황인데 이거는요. 아시겠죠? 1보다 클수록. 근데 여러분들 원래 감당률이라는 단어는요. 앞에 약간 부정적인 단어가 나와요. 원래 감당률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래서 그 부정적인 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원래 큰 게 좋아요. 감당률은. 그러니까 감당률은 원래 큰 게 좋아요.
근데 그 대상이 1보다 클수록 좋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실 때, 자 보세요. 제가 벌어가는 돈이 제 와이프 씀씀이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봐요. 감당률은 큰 게 좋지. 그리고 제가 수업하는 내용을 여러분들 머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봐요. 감당률은 큰 게 좋지. 순영업 소득으로 부채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봐요. 감당률은 클수록 좋지. 감당률은 원래 클수록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저랑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6번 문제 먼저 가겠습니다. 4번, 5번은 건너뛰고 6번부터 먼저. 6번에 가니까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중 비율 분석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런 문제 보이시나요? 다른 문제는 보지 말고요. 2번하고 3번만 볼 거예요. 2번하고 3번만. 왜냐면 2번과 3번이 핵심이니까요. 지금 6번에 2번, 3번 보고 계십니까? 2번 읽을게요. 무슨 비율은? 자, 대부분은 손을 갖다가 저 보세요. 집안 보지 말고 집안 보지 마. 보지 마. 이틀 때 잘하지. 대부분은 손을 요렇게 해야 돼요. 요렇게 해야 돼요. 요렇게 하고 계셔요? 예. 그럼 뭐 보내?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을 말한다. 맞아요? 2번에 가볼까? 3번에 가볼까? 무슨 비율은? 부채 비율은 부채에 대한 지분 맞나요? 아니죠. 부채 비율은 지분에 대한 부채죠. 부채 비율이 어떻게 부채에 대한 지분입니까? 지분에 대한 부채지. 내가 그 얘기를 1시간 동안 하고 있는데 지금.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이거는 이해력이 남기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성의 문제, 인간성. 방금 이거 오하신 분들은 인간성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사람이, 그래, 다 모를 수 있으니까 다시 할게요. 자, 부동산 가치에 대한 부채는 무슨 비율이고, 대부비율이고, 지분에 대한 부채가 부채의 비율입니다. 부채에 대한 지분이 아닙니다. 지분에 대한 부채입니다. 근데 그 옆에 한번 가볼까? 대부비율이 얼마면? 50이면, 부채 비율은 50분의 50 아닌가? 몇 프로가 된다? 100%가 된다. 또 뒤에 건 맞다고. 그래서 마치 심장이 들어갔으면 이 3번 지문이 맞는 것처럼 보인다고. 왜냐하면 한 줄 중에 뒤에 건 또 맞다고. 대부비율이 50이면 부채비율은 100이라고. 그래서 이 지문은 제가 봤을 때는요, 지가 틀린 지문인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뒤에 지문을 맡겨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는 것 같습니다. 부채비율은 부채에 대한 지분이 아니라 지분에 대한 부채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약간 분자 분모 바뀐 거 좀 봐주면 안 되나? 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분자 분모가 바뀌는 건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지분에 대한 부채지 부채에 대한 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 답은 몇 번? 3번. 그래서 잠깐 우리 비율 분석법부터 먼저 좀 체크하고 갈게요. 교재 페이지 46쪽으로 갑니다. 자, 교재 페이지 46쪽에 가시니까 3번에 비율 분석법이라고 있습니까? 찾았습니까? 예. 자, 비율 분석법 별 하나 때려 두시고요. 먼저 가로 1번에 보니까 대부비율과 부채비율에서 박스 안에 보니까 동그라미 1번에 대부비율 나옵니까? 자, 대부비율 앞에다가 요 표시 좀 해주세요. 요 표시. 대부비율 앞에다가 요 표시. 했어요? 예. 부채비율 앞에다가 요 표시 해주세요. 요 표시. 했어요? 그럼 공식으로 한번 얘기해보죠. 대부비율은 무엇에 대한 무엇? 부동산 가치에 대한 부채고요. 부채비율은 부채에 대한 지분입니까? 지분에 대한 부채입니까? 지분에 대한 부채가 되겠지.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밑에 가니까 대부비율이 20이면 부채비율이 25 있나? 25? 25 밑에다 써봐. 25 밑에다. 좀 작게 써봐요. 25 밑에다가 80분의 20. 80분의 20. 그 다음에 50%일 때는 100이라고 돼 있나? 100 밑에다가 작게 써봐요. 50분의 50. 60 밑에 보니까 150이라고 돼 있나? 작게 써봐요. 작게. 40분의 60. 그 80 밑에 보니까 400이라고 돼 있나? 400 밑에 좀 작게 써봐요. 작게. 20분의 80. 기다리지 말고 그 무한대 밑에다가 0분의 100 쓰면 되지. 이걸 왜 써드리냐면 또 나중에 와요. 2주 뒤에 저한테 와요. 선생님 한참 찾았어요. 왜 20이면 25고 50이면 100이고 60이면 150이고 80이면 400이고 100이면 무한대인데 또 찾아온다고. 찾아오지 말라고 내가 쓴 거예요 지금. 20이면 80분의 20이기 때문에 25입니다. 알겠죠? 50이면 50분의 50이기 때문에 100입니다. 60이면 40분의 60이기 때문에 150입니다. 80이면 20분의 80이기 때문에 400입니다. 100이면 빵분의 100이기 때문에 무한대입니다. 그리고 가로 2번 내려가시니까 부채 감당률 나옵니까? 공식 뭐 보내 뭐?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 공식 동그라미 한번 하고. 이 공식 너무 중요합니다. 공식 크게 동그라미 한번 하고 그 옆에 밑줄 한번 쭉 꺼둡니다.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큰 경우에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를 감당하기에 충분하다는 의미까지 밑줄 하시고 1보다 큰 이란 글자에 동그라미 한번 다 하세요. 1보다 큰. 정리 한번 해볼까요? 부채 감당률 일단 공식은 뭐고요?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이고 얘는 1보다 많을수록 좋다. 클수록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한 장 넘기세요. 앞으로 한 장 넘기시면 다시 앞으로 한 장 넘기시면
왼쪽 페이지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나옵니까? 예, 요거 좀 쉬셨다가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쉬겠습니다.